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네, 이 교시에는 1교시에 이어서 신용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1교시에는 신용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신용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학생들이 신용카드를 만들 때 그리고 학생들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 봤더니 취업을 할 때도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연히 신용조회를 하게 되고요. 이 외에 공공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도 신용등급 조회가 필요하며 그것을 조회해서 취업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혹시나 결혼을 할 때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서 내 인연을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신용 정보를 조회하고 그것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서로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오픈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도 모두가 조회가 된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신용 정보를 조회하게 되면 과거에는 등급제로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등급제가 아니라 점수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급제와 점수제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등급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와,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우리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로 드리자면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눠 있고 때에 따라서 최저 등급을 맞추어야지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당 금융권에서 해당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품별로 맞춰야 되는 등급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에 해당이 될 때는 그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이 3, 4등급에 또 속할 때는 해당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 등급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신용 등급에서 신용 점수제로 바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은요. 점수는 1000점이 만점이고 그리고 0점이 제일 낮은 점수입니다. 그러면 1000점부터 0점부터 1000점까지 등급이 쭉 나열이 되어 있겠죠. 점수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과 점수의 제일 처음에 있는 사람은 사실 1점밖에 차이가 되지 않지만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라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꿔 주세요."라는 소비자들의 그러니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점수제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2021 년도에는 전면 점수제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유래를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등급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등급은 1-2 등급 같은 경우에는 최우량 등급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부실화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낮다.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신용 거래 경력 안에서 여러 가지 신용 상품들을 다 이용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신용 상품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 현금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도 하고요. 대출도 이용하고요. 대출 역시도 신용 거래에 해당이 되니까요. 거기에다 3, 4등급은 우량 등급에 속한다. 활발하게 신용거래 실적은 없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우량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더 긴 시간 이용을 하게 되면 상위 등급으로 진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실화의 가능성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5, 6등급은 어떨까요? 일반 등급입니다. 비교적 높은 금리의 금융권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금융에서 3금융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은 상금융이 가장 높죠. 대출 금리도 높고 은행 이자 금리도 은행의 예금 금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자가 가장 낮은 1금융에서 이용하는 게 좋죠. 그런데 대출 역시도 가장 높은 3금융이나 2금융에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1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품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자가 '신용 등급이 이 정도가 유지가 될 것이야.'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우리 사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 뭐 러시앤 캐시나 4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4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높은 금리를 이용할수록 내 신용 등급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제일 처음 받는 대출을 어디서 받는다? 여자만 대출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4금융기관들 있죠. 거기서 대출을 받게 되면 나는 다른 금융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의 금융권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만으로도 내 신용 등급은 낮을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실 때는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시라? 네, 은행부터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은행에 가서도 앞서 내가 거래할 신용 거래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담보가 없고 신용 거래가 없고 내 급여가 없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을 이용하시라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지에 따라서도 내 신용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통해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어지고 각각 2단계씩 묶어서 최우량 등급, 우량 등급, 일반 등급, 주의 등급, 위험 등급으로 나뉘어 어느 정도 오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용거래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의 거래 실적이 있는지, 연체가 심각한지, 단기 연체가 있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점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낮춰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등급별로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고요. 그럼 등급이 점수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나이스 점수제 한번 볼게요. 나이스 점수제와 지금 K12 점수제 두 가지의 점수제로 나뉘어져 있고요. 어느 금융조회를 했는지에 따라서 금융 신용 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이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용조회, 금융조회를 했는지에 따라서 본다라는 것은 나이스에서 점수 조회했습니다. 내 점수는 899점입니다. 라고 하면 2등급이죠. 그런데 반면에 K12에서 조회했습니다. 내 점수는요, 899점입니다. 라고 한다면 역시 2등급이지만 2등급 중에서도 끝에서 2등급이죠. 그럼 다른 점수로 한번 해볼게요. 내 점수는 888점입니다. 나이스에서 조회했습니다. 2등급에서 해당이 되겠지만 K12에서 조회했습니다. 888점이면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조회를 할 때는 기존에서 점수와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느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점수를 냈는지도 같이 살펴본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등급에서 점수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커트라인에 있는 890 나이스 기준으로 볼게요. 899점 억울하지 않을까요? 2등급 되었어요. 869점 억울하지 않을까요? 2등, 3등급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요. 저는 지금 현재 3, 4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869점으로요. 그래서 1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높습니다. 저 억울합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등급에서 점수제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내 등급표에 어느 정도 인원이 포함이 되느냐라고 살펴보게 되면은요. 보통 4등급, 5등급까지가 가장 많은 인원수가 되게 되는데 4등급까지가 가장 많다고 기준을 하게 보면 점수제로 살펴봤을 때 나이스는 805점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앞에 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나이스는 805점까지가 커트라인이고요. K12 같은 경우에는 768점까지가 커트라인에 해당이 되죠. 이것을 신용 등급별로 인원 분포도를 살펴보니까 자, 4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5등급부터 해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셨죠? 왼쪽 그래프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1, 2, 3, 4등급에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에 갈수록 나는 신용 등급별로 인원 분포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가 1, 2, 3, 4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속해야지만 일반적인 금융 거래를 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급한다든지 은행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점수에 하향 기준이 있잖아요. 그 하향 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이스에서 평가한 것은 680점 이상, 그리고 KCB에서 점수를 한 것은 우리 576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신용카드 발급을 해줄 수 있게 되고요. 나머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데 있어도 점수제가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680점 나이스에서 기존에 몇 등급에 속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80점 여기서 한번 찾아볼래요? 네, 나이스입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네, 6등급 안에서 680점이 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680점보다 낮게 되면 신용카드 역시도 발급을 받지 못한다. 우리 6등급에 속하게 되면 비교적 연체가 있다. 단기 연체가 있고 기존에 높은 금리를 많이 사용한다. 이기 때문에 부실화 가능성이 있어서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된다까지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금융상품별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게 우리 서민금융상품에서 햇살론, 우리 대출을 받는 부분이고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햇살론을 받게 되는데 이때 역시도 신용 점수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 공여 한도를 우대하는 기준에서도 점수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신용 공여 한도라는 것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공여 한도가 있게 되는데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많이 주겠죠. 이유는 상환의 여력이 많으니까 우리 회사 사용해 주세요. 신용카드 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한도를 이렇게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많이 한도를 부여한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신용카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신용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등급이나 점수제를 체크를 할 때 신용카드 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아니, 신용 등급 점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생각 드시죠? 신용 등급 점수를 계산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은 기존의 대출을 잘 상환했습니까? 기존에 우리 상환하는 건 대출뿐만 아니죠. 카드에 상환 금액도 있을 거고요. 핸드폰 납입 금액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통신비, 인터넷비도 상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혹시 부채는 너무 과도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채가 과도하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환 여력보다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부채 수준이 높은 거고요. 내 상환 여력보다 부채 수준이 적절하게 되면 적절한 부채 수준은 부채가 없는 것보다도 신용 등급이 높습니다. 의외죠. 네, 여러 가지 신용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용을 사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라는 것으로요. 우리 학생들과 저와 똑같은 신용 거래만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도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요. 부채를 써본 적이 없고요. 핸드폰 이용하는 거 똑같고요. 이런 것만 학생들과 똑같은 상품만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벌써 40대 중반이 다 되어가고 저희 학생들은 지금 현재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신용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도 평가를 다르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동일하게 사용했는데 왜 등급을 다르게 줍니까? 긴 시간 동안 연체를 했는지 연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연체를 하지 않고 상환을 잘한 것과 긴 시간 동안 연체를 하지 않고 상환을 잘한 것 다르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신용의 이력 기간에 따라서도 등급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긴 시간 동안
상환에 대해서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조회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용 등급, 내 신용 등급을 조회하는 것은 사실은 신용 평가 방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내 신용 정보를 조회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금융기관에서 내 신용 정보를 조회하게 되면은요, 그 조회를 통해서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광고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용정보 조회에도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조회 정보가 남는 게 있거든요. 조회 정보가 남게 되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금융기관에 대출 문의를 할 것이다. 이 대출 문의를 할 때 조회 정보가 남는다고 하면 절대 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광고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광고 많았던 것 같아요. 여자만 대출합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신용 조회하고 한 달간 무료 대출해 주겠죠. 그럼 대출 이력 남고 나는 한 달 내에 상환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가 없으니까 이득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득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남는다는 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나는 마이너스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용의 형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신용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 신용카드 기준에서만 이야기 드려 보게 되면 일시불, 할부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일시불 사용하는 사람과 할부 사용하는 사람의 형태 어떤 사람들이 더 신용에서 탄탄하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일시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신용의 평가 방법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5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현재 하루라도 미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학자금 대출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하루도 연체하지 않고 잘 상환하시게 되면 무엇이 올라가게 된다? 신용의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환 이력도 좋습니다. 두 가지 같이 가게 되겠죠. 네, 부채 수준도 너무 과다하게 되면 이 역시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게 되지만 적절한 부채 수준은 다양한 신용의 형태로 자리 잡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신용을 길게 사용하면 길게 사용할수록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 그리고 조회 정보도 역시 평가 방법에 남기 때문에 사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조회하는 정보, 이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금융기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다양한 신용 형태도 신용평가 방법 안에 들어가니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들 내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후에 이 형태를 통해서 대출 이자를 더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으니 희망적으로 항상 바라보자라는 것으로 건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점수가 많이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라고 했더니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요. 내가 통신 요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그러니 이 기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직접 신용정보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비금융 정보를 반영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금융실적 그러니 신용평가 가점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기간이 6개월부터 적용이 되지만 24개월까지 길면 길수록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용평가 점수가 지금 낮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낮기 때문에 지금 신용거래 기간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 점수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스스로 성실 납부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시게 되면
내가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리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들의 신용관리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 정보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둘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합니다. 과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신용의 형태를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요? 안 됩니다. 핸드폰이나 통신비도 절대 연체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실납부 이력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대출의 순서를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은행에 가시고요. 이 금융권이나 대출은행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때는 우리 사금융권인 대부업을 활용을 하시게 되지만 저는 대부업은 절대 가지 말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 상황의 능력, 내 상환 능력을 고려하자. 내 상황의 능력이라는 건 내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연체가 혹시나 있다면 오래된 것부터 상환을 해 주시고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자가 높은 것부터 상환을 하자라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 연체가 있다면 뭐부터 상환하신다고요? 과거 오래된 것부터. 그리고 이자가 높은 순으로 상환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증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피하기라고 기록을 해 두기는 했는데요. 가급적 피하지 말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가 보증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와서 부탁을 하고 지인이 와서 부탁을 하고 가족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증은 어떤 상황에 필요하냐면 내가 상환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혹은 이 정도의 빚을 내가 이 정도의 대출을 얻고자 하는데요. 이 정도의 대출 10억, 20억, 1억, 2억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혼자만으로는 상환 여력이 없다고 은행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보증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인의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신용을 그 사람에게 빌려준 건데요. 은행에서는 왜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보증인이 없으면 상환할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은행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보증을 내가 해주는 거잖아요. 은행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해주고 싶겠지만 그 사람이 대출을 갖지 못하게 되면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오롯이 그 사람의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떠안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처가 변경이 되면요. 반드시 거래금융회사에 정보를 수정하셔야지만 대출 연체되셨을 때 정보를 받아 오실 수가 있게 되고요.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이용하시게 되면 신용이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거래 금융회사는 보통 급여 통장을 받는 회사로 정하셔서 거기에서 대다수의 금융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은행에서는 뭐만 하시면 된다? 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죠. 은행은 무엇을 하는 곳이다? 네, 대출을 하는 곳이다. 우리가 예적금을 가입을 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다? 이자가 높은 데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현재 내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어디를 주거래은행으로 트셔야 되겠습니까? 집 근처에 가까운데? 아닙니다. 제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주거래 금융회사를 선정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신용 정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신 후에 우리 학생들이 차후에 집 마련을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최초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 내 집 마련 대출 같은 경우에 이자는 사실은 은행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합에서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자를 많이 주는 기관에서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하셔서 활동하셔야지만
내 금융 실적을 더 많이 쌓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첫 번째 신용 정보 확인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하냐면요. 수시로 내 신용 정보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서 관리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조회하실 수 있냐? 올 크레딧이나 나이스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4개월에 한 번씩 연 3회는 무료 신용조회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하는 신용조회는 금융기관에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4개월에 한 번씩은 신용조회를 꾸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카카오 통장을 사용하다 보면요. 카카오 통장에서 혹은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문자 메시지가 올 때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과 관련된 대출 금액들이 변동이 되었을 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활용하시면서 점검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신용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모두 다 하는 것이다. 전 국민 모두 다 같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 꼭 다시 하나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보증은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